33페이지부터 13강 열처리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입니다. 자, 수업을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방송에서 또 감명 깊게 시청한 한 가지 내용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선 효종시대 때인데 김덕신이라는 분입니다. 호는 농담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아꼈던 아들인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시험을 칠 때 과거 시험이나 이런 데는 이 김덕신이라는 사람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사서삼경이나 논어를 공부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몇 번 해도 나중에 또 물으면 모르고 잊어먹고 그렇게 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이 워낙 성실하니까 꾸준히 믿어준 거예요. 근데 주변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맨날 책만 들고 있어도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느냐, 과거 시험에도 안 걸리고 그럼 무슨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외면을 할 때도 이 양반은 끝없이 독서를 했는데요. 이 독서 대가라는 걸 보고 이 정말 끈질기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독서 대가가 맞아요. 어떤 내용을 모르면은 10,000번 이상씩 책을 읽고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서 나중에는 그 뜻을 다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10,000번 이상 읽는다는 것은 사실 요즘 스피드 시대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정말 끈기가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이게 여러 방면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열처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아마 2회 이론 시험, CBT 시험에 대비해서 지금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론 문제를 하게 됩니다. 이론, CBT 문제를 할 때도 계속 반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이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제가 평생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왔는데도 어느 날 돌아서면은 또 모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김덕신 이 선조의 생활 방식 그걸 조금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적어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이번에 이론시험 치는 사람들 요 말고 지금 우리 본문 내용 말고 뒤에 가서 이론 문제 풀 때 한 5번 정도만 읽으면은 충분히 합격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김덕신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열처리 용어를 아직 설명을 하고 있다. 그죠? 트루스타이트. 12강 시간 맨 마지막에는 소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트루스타이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루스타이트는 뭐냐면 항상 대부분의 열처리는 오스테나이트보다 높거나 오스테나이트보다 조금 낮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도에서는 오스테나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고온 조직입니다. 그래서 트루스타이트는요, 오스테나이트를 고온에서 뜨임할 때 생기는 페라이트와 금속간 화물. 자, 이거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페라이트는 자, 뭐라고 그랬죠?
알파철, 순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는 뭐 한꺼번에 안 외우더라도 페라이트라는 말도 순철이고 알파철이라는 말도 순철이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내려오면은 일단 뭐가 결합하느냐 하면 이 페라이트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금속관 화합물 또는 이걸 시멘타이트라고 합니다. 또는 Fe3C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 형성되는 조직은 무엇과 무엇 두 개가 합치느냐 하면 페라이트와 금속간 화합물 두 개가 합칩니다. 그런데 이게 트루스타이트는 여기 혼합 조직이에요. 혼합 조직. 열 처리할 때 생기고 열 처리하지 않을 때 그냥 오스테나이트에서 그대로 두면 내려오는 게 펄라이트가 있습니다. 펄라이트도 일단은 페라이트와 금속관 화합물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그럼 트루스타이트나 펄라이트나 지난 시간 막바지했던 소르바이트나 이 세 가지는 다 조직은 페라이트하고 금속관 화합물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건데 형태가 달라요. 펄라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페라이트하고 금속관 화합물이 청상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라멜라 조직이라고 하고요. 트루스타이트는 이게 이제 약간 300도 정도 되는 열 또는 기름에서 담금질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 페라이트와 금속관 화합물이 혼합한 조직이고 이 트루스타이트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냉각이 된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소르바이트입니다. 소르바이트는 페라이트와 금속관 화합물의 기계적으로 혼합된 조직이다 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성분이 그 이루고 있는 성분은 같은데 그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드임을 합니다. 드임도 현장에서는 템프린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템프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여기에 한자로 소려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소려. 소는 저 일본어인데 약기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뜸을 들여가지고 땀처럼 뭐 삐져 나오는 거. 그래서 소려라고 하는데 요거는 잘 안 쓰더라고요. 드임하고 제일 많이 쓰는 이건 템프링을 그대로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말에는 드임입니다. 자, 이건 뭐냐. 담금질하면 강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경화강입니다. 이 경화강을 공석변태라고 하는데 여기 AC1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A1이 723도가 맞습니다. A1이 723도가 맞는데 상태도에서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AC1이라고 했대. C자를 하나 더 붙였다 이 말은 뭐냐면 상온 상태, 뭐 10도나 15도나 이런 상태의 그 철팬 있잖아요. 이걸 담금질하기 위해서 열을 가합니다.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723도 부근에서 이제 여기서 변태가 일어나는데 그때 온도를 A1이라고 안 하고 열을 가열했을 때는 AC1이란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자, 왜 제가 가열할 때는 AC1이라고 하냐. 여러분이 혹시 착각할까 봐서 그런데 우리가 C자 얼핏 생각하면 A는 오스테나이트까지입니다. C자를 얼핏 생각하면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쿨링이다. 냉각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저 진짜 이야기만 했습니다. C가 불어 쇼파지입니다. 가열이라는 뜻입니다. 불어에서는 요게 가열이 됩니다. 지난 시간인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프랑스 여행을 갈 때 젊은 사람들 해외여행 갈 때는 거기에 차를 대여해 가지고 운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 가서 차를 운전해 가다가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를 하려고 보면 가솔린이라고 되는데 거기에서 불어에서 가솔린은 휘발유가 아니고 경유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돈을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는 분명히 냉각을 쿨링이라고 C로 할 것 같지만 이거는 불어입니다.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지만 과학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가열을 C로 표시합니다. 그거는 이제 불어기 때문에 C로 표시했습니다. 시오파시입니다. 자, 뜨임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담금질 경화강을 공석변태 AC1 723도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문제도 풀고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A1, AC1 이거는 723도구나 하는 걸 절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암기력이 굉장히 나쁜데 이걸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A1 아니면 723도도 이렇게 절로 외워져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이래 묻는 사람이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게 철탄소 평형 상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뭐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뭐 쭉 가다가 보면 이제 눈에 있겠죠. 그죠? 반복이 많이 됩니다. 공석변태 이하의 온도로 재가열하여 적정 시간 유지한 후 공냉하여 강도 다소 떨어져도 강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근데 연성, 인성, 강인성 요거 뜨임의 목적이 요겁니다. 연성, 인성은 향상하고 잔용력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좀 안정화할 수 있다. 이것이 뜨임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시효, 요것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는 에이징입니다. 에이징이고 시효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 한자를 여러분에게 쓰라는 그런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 읽을 줄을 알아야 된다. 시자는 시가 나는 시자입니다. 효자는 효가 할 때 효자입니다. 그래서 시효는 뭐냐 하면은 요것도 검냉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비철금속 재료,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걸 이렇게 섞어서 잘 녹인 것을 용체화 처리라고 합니다. 잘 녹아 있을 때는 평화롭게 넓은 구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냉을 해버리면은 이 이제 위치가 이 원자 입자들의 위치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좁은 곳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과포화 고용체라고 합니다. 이 과포화 고용체는 비좁게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고체 상태에서 싹 밖으로 막 퍼져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또 자리 잡으려고 막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표면에 자리를 잡아요. 잡은데 이제 급격하게 자기들끼리 나와서 서로 이제 그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게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효경화라고도 하지만은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니까 석출, 고체에서 고체가 나와서 석출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간가공, 열처리, 그래서 열간가공, 열처리, 냉간가공, 실온 이상의 온도에서 기계적 성질의 변화에 일어나는 처리로 시효는 자연시효와 인공시효가 있다. 자, 자연시효와 인공시효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공시효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과포화 고용체에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고용체는 고체죠. 과포화 고용체에서 상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행하는 시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영차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 구리와 알루미늄을 섞어서 녹이면 액체 상태에서는 서로 그 넓은 구역에서 넓은 구역을 차지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차 처리한 구리 알루미늄 합금을 급냉을 시켜버리면은 그 액체 상태에서 용차 처리 상태에서 넓게 펼쳐졌던 그 장소 좁아져요. 좁은 곳에 한꺼번에 고체가 되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과포화 고용체라고 합니다. 이 과포화 고용체는요, 서로 비집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저절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올렸을 때 이게 땀처럼 밖으로 막 나와서 서로 또 자리를 잡으려고 부딪히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고용체는 고체입니다. 고용체에서 또 고체로 나오는 걸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고용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석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출하면서 경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과포화 고용체에도
상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행하는 시오라. 이 말은 열을 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상온에서의 상온 시오라고도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상온 시오입니다. 상온 시오. 그래서 이거는 상온 시오는 절로 된 거고,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공 시오는 인위적으로 온도를 가열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이걸 고온 시오라고 합니다. 자, 시오 경화는 석출 경화도 되는데, 상온에서 계절이 변하거나 온도가 이렇게 변할 때 이제 석출해가지고 경화되는 것을 상온시오, 또는 여기에서는 한자로 해놨죠, 그죠? 상온시오를 딴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연시오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고. 그런데 급하다, 지금 바로 이제 우리가 시오 경화를 해서 써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인공 시오를 합니다. 한 100도 내지 200도 시오를 바로 가열을 합니다. 그럼 인공 시오입니다. 그게 여기 온도가 올라가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걸 고온 시오라고 한다. 꼭 좀 알아두세요. 이 시오 경화에는 인공 시오와 자연 시오가 있다. 인공 시오는 고온 시오, 자연 시오는 상온 시오란다. 상온 시오란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석출 경화를 한번 봅시다. 석출 경화. 이것도 시오 경화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석출 경화.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알아두세요. 석출이란 말은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냐면은 금속에는 순수한 금속이 좀 적어요. 순수한 금속이 적어요. 이 자꾸 순수한 금속이 적어요. 아이 참. 석출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순철이라 해도 그 완전히 순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Fe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탄소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체가 될 때 섞이겠죠. 그래서 그걸 고체라고 하지만은 고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철은 보면은 723도와 1400도씨 사이에 오스테나이트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입니다. 고용체입니다. 왜 고용체냐? 철에 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용체가 붉은 상태지만은 이게 고체예요. 이 고체가, 오스테나이트가, 고용체가 A1점 723도를 내렸으면은 뭐로 변하느냐? 폴라이트가 되는데, 폴라이트는 내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뭡니까? 순철과 시멘타이트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석출은 석출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석이라고 합니다. 자, 석출 경화가 여기서 나오는데 용체와 이 석출 경화하는 거는 알루미늄 구리 학금에서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항공기 재료 대표식입니다. 용체와 철이 거친 후 급냉하여 과포화 고용체 얻은 다음 저온으로 재가열하여 과포화 고용체로부터 석출된 미세한입자에 의해 경화되는 열처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석출 경화라고 합니다. 자, 특히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게 굉장히 이게 시오 경화, 석출 경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것을 녹였습니다. 녹여서 잘 섞었습니다. 용체화철입니다. 용체화철을 해서 급냉을 합니다. 그럼 과포화 고용체 얻은 다음 저온으로 재가열하여 여기에서 이제 과포고용체에서 석출이 됩니다. 미세한 입자에 의해서 표면이 경화되는 것을 석출 경화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용체화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용체화 처리. 고용체 처리, 열처리라고 합니다. 용체화 잘 섞이도록 한다. 고용체 처리라고 하는데 CU, AL 합금 등에서 합금 원소를 고용체로 용해하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하고 급냉하여 과포화 고용체를 만들어 합금 원소 석출하게 하는 그 조작이 용체화철이다. 그다음 변형시효. 자, 변형시효는 냉간 가공, 제결적 온도 이하에서 하는 걸 우리 냉간 가공이라고 한다 그랬죠. 철의 제결적 온도는 450도입니다. 그거보다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냉간 가공한 재료를 적정한 저온으로 가열하여 보다
안정된 조직어든 후 냉각하에 경화하는 열처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변형시효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화학열처리. 강재료를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하고, 항상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하는 것이 열처리다. 오스테나이트와 열처리할 때 강표면과 열처리 분위기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강의 표면층의 원자를 확산 침투시킨 다음 급냉하여 표면층을 요걸 경화시키는 처리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냐면은 표면층을 하는 거 탄소를 침투시키면은 침탄이 되고 질소를 침투시키면은 질화가 됩니다. 자, 10번 가공열처리. 여기는 지금 영어 설명이기 때문에 더 복잡한 그런 내용을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가공열처리는 뭐냐? 열처리하고, 여기 이제 열처리와 소성 가공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제어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가공처리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가 있었냐 하면은 오스포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열처리하고 소성 가공을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제어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가공처리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연료, 액체에 담가서 가열하면 강재료 전체를 이게 이제 그 염이나 그 다음에 납이나 이런 저융융성 금속을 녹여서 액체 상태로 얻은 욕조에 넣고 거기에 강재료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해서 뻘겋게 달아있는 강재료를 거기에 넣어서 열처리하는데, 이 항원 열처리 열욕을 쓰기 때문에 온도가 막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태가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갑니다. 이거는 열욕은 항원변태 열처리에 흔히 적용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항원변태에 쓰이는 액체는 저용융성 금속, 염류가 쓰인다. 근데 염류를 사용할 때는 우리 특히 뭐라고 하냐면 염욕이라고 한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 부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여기 이제 바로 지금 33페이지에서 40페이지를 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 앞까지는 열처리 할 때 우리가 뭐를 필수적으로 많이 하냐면 불꽃 시험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기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실질적인 열처리 공정이기 때문에 이번 이론할 때는 제외했습니다. 이 이론이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을 다시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있는 그 실기 필답식, 그 다음에 또 열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열처리에서는 실기 필답이 없지만은 금속재료 기능사나 금속재료 산업기에서 할 때 이 열처리가 금속재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씁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또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원리만 여기에 설명했습니다. 간이감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철강재료 시험편을 그라인드에 갈아버립니다. 갈아서 이 재료가 뭐다 하는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요것을 우리 뭐냐면 간이감별법이라고 합니다. 요거 반드시 열처리 실기하거나 금속재료 실기할 때 요런 시험을 거쳐서 그 조직을 간이감별법으로 맞추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불꽃 시험. 불꽃 관찰할 때 뭘 하냐면 여기에 뿌리가 있습니다. 중앙, 앞끝이 있습니다. 요걸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열이라든지, 여기 파열입니다. 불꽃 삼지창 모양이라든지 파열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파열입니다. 뿌리는 유선 각도입니다. 어떻게 퍼지느냐. 그 다음에 중앙부에서는 뭐냐면 유선의 흘러가는 흐름의 모양입니다. 요 세 가지. 요거도 실기에 주로 나오지만은 요즘 실기 필답이 없기 때문에 요런 것도 이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 강제 간이감별법 하면 뿌리, 중앙, 앞끝 요 세 가지가 있고, 뿌리에서는 유선 각도를 관찰하고, 중앙에서는 유선을 관찰하고, 유선 자체를 관찰하고, 앞끝에서는 파열하는 모양을 관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SM45 할 때는 세 가지 모양, 삼지창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탄소가 적게 되면 적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을 보는 걸 파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옛날 실기할 때는 자주 오는데 0.2% 함유한 탄소 압력을 적용하는 압력은 대략 요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라인드에 갈 때 0.2% 강을 갈 때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압력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50cm 또는 0.5m 같은 말이죠. 되도록 요게 이제 0.5가 되도록 뭐를 말입니까? 0.2% 탄소광을 기준으로 해가 그 0.5m가 되도록 그 압력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 탄소 함량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불꽃 특징이 났습니다. 요것도 옛날엔 실기에 나왔는데 요즘은 실기 필답이 없어지니까 자, 요거 가가 있습니다. 요거는 0.1% C인데 요걸 뭐냐면 내줄 파열이랍니다. 그 다음에 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 0.15% C인데 요거는 열어줄 파열이라고 합니다. 다에 요 모양인데 0.15 요것도 별 모양 또 다같이 0.1인데 요거는 별 모양이라고 합니다. 라는 뭐냐 하면은 약 0.2%인데 줄은 몇 개가 있냐면 한 줄, 두 줄, 세 줄이 있는데 그 끝에서 2단 피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줄 파열 2단 꽃핍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은 뭐냐 하면은 약 0.2%인데 요거는 여러 줄이고 파열은 여러 줄 파열 요거 이제 2단 꽃핍입니다. 반은 뭐냐면 약 0.4%인데 탄소가 0.4% 함유되면 여러가지 줄 파열이고 3단으로 끝에 3단으로 꼽힙니다. 자,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자, 합금강에 함유된 특수원소 특징 모양은 여기서 일부만 나타내 놨습니다. 크롬이 함유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니켈 함유할 때는 이렇게 되고 SI 함유할 때는 이렇게 되고 텅스텐 함유할 때는 이런 모양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런 게 옛날에는 간혹 실기 필답이 있을 때는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이론에 나올 수 있고 또한 금속 재료 실기 필답할 때 열 처리가 어느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걸 꼭 좀 알아두십사 해서 이 부분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열 처리할 때는 금속 처리할 때는 불꽃 시험이 간별 시험법이지만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34페이지부터는 실기할 때 다시 한번 할 거고 요거는 생략하고 요거만 오늘 잠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